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지희 부장입니다. 12월 7일 수요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수업게 해주세요. 네, 개미두목 장시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거 계속 명칭 쓰시는 거예요? 네, 계속 개미두목님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개미두목 할 거예요? 뭐 조만간 개미지옥이 될 수도 있을 것 아, 같은데. 개미지옥이요? 근데 이제 뭐 제 시황이 맞다 틀리다를 좀 떠나서 네.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그 안에서 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잘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개미두목 칭호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혹여라도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보는 시황대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게 더 악화되는 시황으로 흘러가게 되면 네. 실은 저는 이제 시장을 내년에도 조금 침체 국면으로 보면 안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쇼크가 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큰 만약에 뭔가 경기 침체 마지막 국면에 사실 뭔가 하나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시장에 큰 충격을 혹시라도 주게 된다면 뒤어서 뭐 잠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게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제가 아무리 약세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한들 장이 그렇게 빠져버리면 개미두목이고 나발이고 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두목님으로서 잘 개미들을 잘 지켜주셔야죠. 천하의 죄인이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러면 뭔가 하나 큰 게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시영 차장님이 생각하시는 뭔가 하나 큰 거가 될 만한 뭔가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침체 국면의 마지막 이 상황이 오게 되면 이게 크레딧 리스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연준이 이제 금리를 과도하게 올렸으니까 인상폭을 줄이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인상폭을 줄이는 이유가 과연 시장의 금리를 나중에 낮춰주려고 줄이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속도 조절을 하면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방어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제 사실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최근에 또 기사 나오는 게 경착륙, 연착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경착륙, 연착륙. 어차피 둘 다가 뭐냐면 경기 하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내용이 아니라 급격하게 내려가느냐, 경기가, 아니면 소프트하게 천천히 내려가느냐, 그 차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경기는 하강한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인 건 맞잖아요. 소프트 랜딩이든 하드 랜딩이든 경기 하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게. 경기가 하강을 하는 게 침체를 일컫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볼 때 텐션이 높았던 부분을 이렇게 좀 완화시켜주면서 근데 지금은 경기의 텐션이 높아진 상황은 아니고 경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속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이 경제 봉쇄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소비는 억제된 대신에 각국의 어떤 부양 정책을 굉장히 크게 펼쳤잖아요. 정부든 뭐 중앙은행이든 부양 정책을 크게 펼치면서 소득은 유지가 됐어요. 고용의 상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고용의 상태는 상당히 견조한 편이란 말이에요. 소득 상태는 유지가 됐는데 경제 봉쇄가 있으면서 그걸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점진적으로 확산세가 약화되고 봉쇄 정책이 풀려지게 되면서 각국들이 이제 봉쇄 정책을 풀고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서 억제된 수요가 단기에 집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연 수요가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경기 선행 지수는 이미 꺾이고 있었고, 이미 한참 전부터 꺾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동행 지수가 어느 정도 안 꺾이면서 맞춰주고 있었단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꺾여가고 있는 와중에 동행 지수가 서로 이 차이를 보이면서 플러스를 유지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결국은 동행 지수도 꺾여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억제된 이연 수요 때문에 실은 경기가 살짝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경기는 이미 작년부터 이미 이 선행 지수는 꺾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착륙, 경착륙을 말씀드리는 게, 경기가 동행 지수가 갑자기 여기서 급격하게 확 꺾이느냐, 아니면 소프트하게 선행 지수 꺾이는 것만큼 각도로 완만하게 해서 꺾이느냐,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의 30년물하고 기준금리도 역전이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미국의 30년물도 보게 되면 지금 11월 기준으로 3.75에서 4.0%예요. 그러면 12월에 50bp 추가로 인상을 하게 되면
4.25에서 4.5%가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럼 내년 1월하고 3월에 또 올리게 되면 대략 한 4.75에서 5%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연준이 지금 타겟 레이트를 좀 더 올린다라고 하니까 대략 뭐 5.25에서 그러니까 상단이 5.25에서 5%, 5.25에서 5.5%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내년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한다고 한다 한들. 근데 최근에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3.52%예요. 괴리가 많이 굉장히 빠졌죠. 많이 네, 괴리가 굉장히 크죠. 이거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 주겠다는 시그널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침체를 반영한. 침체를 반영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또 극단적으로 환율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뭐 최근에는 원화가 강세로 갔고 보시면 네, 화면 볼까요? 네, 화면 볼까요? 네. 원화도 강세로 유지되다가 뭐 며칠 장이 좀 빠지면서도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네.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원화 강세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엔화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빠진 거죠.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간 거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인 엔화가 저렇게 강세를 띄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향후의 경기 침체를 시장이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연 수요가 점차 사그러드는 구간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당장에는 고용이 좋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지나 내년에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사실은 그리고 구조조정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잖아요. 금리 인상 구간에 여러 가지 시장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부실 기업들은 퇴출이 되고 시장의 어떤 모습이 본연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면서 재편이 되는 과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꼭 뭔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적도 있고 발생하지 않은 적도 있어요. 근데 발생한다고 하면 그게 쇼크로 이어지면서 큰 어떤 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경착륙이 되는 거고 만약 그런 거 없이 이번 레고랜드 사태도 잘 마무리가 됐던 것처럼 시장에서 나와 있는 모든 이슈들이 회색 콜프소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블랙스완이 아닌 회색 콜프소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각국이 또는 각국 중앙은행이 또는 미국의 연준이 잘 컨트롤해서 연착륙을 한다고 하면 물론 지금 뭐 파월 의장도 연착륙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강한 고용을 바탕으로 한 연착륙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프트 랜딩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다른 나라들의 어떤 이연 수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내년에 중국의 이연 수요가 급격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연초에 잠깐 또 좋아지면서 뭔가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담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올라간 금리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불거지기 시작한다면 뭔가 시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큰 충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시장이 충분히 회색 골프소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컨트롤을 하면서 연착륙으로 가면서 대신에 지수와 상단과 하단을 빽빽하게 막아두면서 이 침체 구간이 끝날 때까지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면서 횡보하는 지지부진한 장이 될 것 같고 실은 그때마다 스타들이 나왔었습니다. 누나라고 또 할 뻔했네요. 네.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네. 실은 대세상승장에 증권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생겨나진 않잖아요. 스타 플레이어, 스타 PB들은 이런 박스장에서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상황들이 많았어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도 그랬고 우리 부장님이 근무하실 동안에도 2007년 대세상승장에 돈을 뭐 100억, 200억씩 벌어서 나간 분들은 없잖아요. 그 전의 상황에서 박스권 장세로 움직일 때 가치주들을 잘 발굴을 해내고 또는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개별 종목들 굉장히 이 시세가 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조금 재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있으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안 좋은 기업들이 퇴출이 되면서 하나로 다 몰려가잖아요. 만약에 내후년도에 그런 시장이 온다고 하면 개별 종목군들 입장에서 이를테면 FPCB를 하는 업체들이 새 업체 ABC라는 새 업체가 있다고 하면 BC 업체는 퇴출이 됐어요 시장에서. 그럼 A 업체가 BC의 점유율까지 다 가만히 앉아서 잡아가게 되는 나는 치킨 게임을 하지 않았는데 시장이 알아서 치킨 게임을 만들어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A라는 기업을 내가 잘 저가 매수를 하고 잘 사놨다면 엄청나게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확률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장이 내년 내후년에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 실은 계속 저는 00년 IT버블 이후의 이 시기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00년 IT버블 이후에 03, 04년도에
우리나라 증권회사들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었고 그쵸. 기업들도 그 신한카드 사태, 네. 그 LG카드 사태죠. LG카드 사태 이후로 구조조정이 굉장히 빠르게 네. 진행되면서 2004년도에 대세 상승의 기틀을 만들었고 2004년도 5년도장이 좀 좋진 않았잖아요.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3, 4, 5년도까지는 약간 플랫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개별 종목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대세 상승장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결국은 올해 시장과 내년 시장에 또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이 상승폭을 너무 달가워할 필요는 없고 시장의 어떤 이 정책, 지금 연준이 하려고 하는 이 피벗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뷰만 가지고 있다 보면 그거에 대한 실망하는 매물들은 크게 쏟아질 수도 있고 박스 하단을 또 건드린다고 하면 연말에 잠깐 좋았던 이 시장의 어떤 또 내 계좌의 수익률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니 지금부터서는 2,500 근방에서는 사실 차트 한번 다시 보시면 지수 기준으로 한번 봤었을 때 2,500 이 언저리가 딱 진짜 교묘하게도 200일선이란 말이에요. 두 번 막혔죠. 네, 두 번 막혔죠.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5일선과 20일선을 이 5개의 음봉이 또 다 뚫어버렸으니 이제 의지할 때는 60일선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60일선은 시장에서 크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연말까지 랠리가 있다고 하면 2300선에서 뭔가 지지를 받고 다시 2500선을 트라이를 할 거고 연말까지 또 거센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실은 2600선을 한번 트라이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는 이 전부터 저는 2,500선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좀 네.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혹시라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고 했었을 때는 조금씩 더 현금을 만들어 놓는 더 판단. 네, 뭐 올라오면 저는 항상 이제 내 돈은 과감하게 매수는 네. 천천히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내년도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성행하는 어떤 유행하는 섹터 종목들보다는 결국은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큰 해자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결국은 이 얼마 전까지 시장에서는 환율 원화 강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는 시장의 어떤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시 네, 네. 됐었잖아요 종목들이.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는 꾸준한 실적을 내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올해 300억을 했으면 내년에도 그냥 한 300억 정도만 해줘도 현금 유보율이 많고 계속해서 꾸준한 실적을 내는 기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바닥에서 좀 이렇게 붙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좀 픽업을 해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민감주 섹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섹터들이라든지 뭐 화학주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차 부품주들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그 소부장주들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관련 장비라든지 반도체 소재 쪽으로 뭔가 소부장이 최근에 집중이 됐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그 섹터를 좀 늘리거든요. 뭐 바이오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다른 어떤 이 산업에도 소부장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국산화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뭔가 가치주를 좀 찾아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한번 좀 뒤집어 엎어볼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세론자라고는 하지만 예, 한때는 저도 시장에 큰 충격을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몰매를 맞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맞을 만큼 맞았거든요. 시장은. 다만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돈 풀어주고 그러면서 시장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과연 연준이 또 한 번 금리를 인하를 해주고 돈을 풀어줄까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질까요? 저는 그걸 바라지는 않죠. 그걸 시장이. 바라지는 않잖아요. 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에는 어찌됐든 금리를 인하를 하려면 그만한 충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금리를 올릴 만큼 올렸으니까 인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올리는 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목적인 거고 또 당장에 갑자기 올리는 와중에 금리를 인하를 해주는 거는 시스템 리스크가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시나리오대로 경기가 연착륙이 된다고 하면 금리를 인하해주는 어떤 일은 아주 먼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런 연준의 통화 정책의 기대는 또는 유동성의 기대는 종목의 피킹은 당분간은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주식들을. 결국은 종목 내년에는 성장주보다는 실적주다. 실적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바닥을 잡고
박스권에서 네. 상단까지 정해져 어느 있는 정도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 종목을 있습니다. 좀 피킹을 해서 네네. 내년에 실적 장세에 대비하자. 지금 뭐 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역실적 장세라고 역실적 이제 상대로 얘기하고 말하는 있습니다. 상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연준의 금리 상단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급격하게 금리를 하향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향 조정한다라면은 뭔가 큰 이변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그렇죠. 오히려 맞겠다. 네네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그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구조 조정이 잘 되고 뭐 그 안에서 살아남은 기업들, 그다음에 실적이 되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좀 선별해서 내년을 그렇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네. 거죠? 그러니까 실제 금리 인상하면서 디레버리징이 발생한 구간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인상을 하면 지금까지 저금리 이 저성장 시대에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써왔던 이 기업이라든지 다른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디레버리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레버리지를 줄이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 시장에서 나타나질 않고 있고, 그래요? 예, 지금 따로 완전히 다 없었습니다. 죽쓰고 있는 성장주들은 다 뭔가요?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네. 또는 몇몇 기업은 이 디레버리징 절차를 밟으면서 파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져야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기업의 파산이 나타나야 된다. 뭐 기업의 파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사실 드라마틱하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 뭐 1%도 안 되는 채권 금리가 4% 넘게 올라갔으면 그 안에서 뭔가 발생하는 사건 사고 이벤트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타났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PF 부실 문제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결국은 아직도 PF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것들은 나가고 있거든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진행되고 있고. 네. 근데 요즘 기사 나온 거 보면 아파트도 분양가가 뭐 9억 8억에 했는데 주변 시세가가 6억 7억이라서 맞아요. 안 받고 손해보고 탈출하는 사람들 많대요. 그러면 시행사 시공사들 다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내년에는 한두 건씩 나타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면서 진짜요? 상하 이 국면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니까 뭐 둔촌 주공 같은 경우도 대수는 한 자릿수였긴 했지만 다 된 것 같기는 하긴 된 하더라고요. 몇몇 제가 그러니까 서울권 외에 수도권. 수도권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 수도권 뭐 지방 쪽들. 수도권 이런 쪽에서 많이 그쪽은 시행이 이미 막 올해 됐었으니까. 내내 그렇죠.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얼마 직전이었죠. 예. 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약세론자네요. 뭐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구제금융 정책이었잖아요. 그 베일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이익은 내가 먹고 사유화하고 부실은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다 떠안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반대가 됐습니다. 베일인이라 그래서 이익은 사회화합니다. 발생하는 이익은 네. 다 사회화하고 손실은 사유화하게 되는. 손실은 의미가 내가 떴네요. 다 뭐 기업이나 또는 뭐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들은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어지게 네, 되기 때문에 네. 필연적으로 디레버리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을 네.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 상황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를 연준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만큼 올렸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타날 문제나 이런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야 이만큼 올렸는데도 디레버리징이 없어? 그럼 더 올릴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아, 그러니까 그러면 연준은 뭔가 하나 나 자빠져야지만 그럴 더 거 이상은 안 그러니까 한다? 그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쉽게 그렇군요.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그동안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금리를 컨트롤을 해왔기 때문에 연준은 뭔가 금리라는 그 거를 자빠지는 기업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코인 시장 망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런 그렇죠. 거에 좀 대체하는 게 아닐까. FTX 파산이라든지 네. 뭐 실물경제 연계가 좀 약하긴 하잖아요. FTX 파산은. 근데 뭐 고통은 겪기는 했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는 사실 뭔가 발생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무너져야 기업이 된다. 무너진다라기보다는 이제 구조 조정이 되는 거죠. 모 항공사가 갑작스럽게 상환해야 되는 만기를 맞추지 못하고 갑자기 은행에 구조금융을 신청한다든지 정부에 구조금융을 신청한다든지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든지 그게 꼭 비단 대형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중소업체들이라도 한두 개 그런 정도 것들은 계속 나타나고 네. 있는데 국내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한두 개 중소건설사도 정도? 그렇고 네. 계속 근데 나타나는 상장사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의 상장사들 잘 중에서는 틀어막고 있어요 지금. 네. 아시다시피 뭐 채권 안정기금이라든지 그렇죠. 뭐 예, 여러 예, 가지 예. 뭐 그래서 증시 안정기금이 다 들어와서 막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잉여 유동성을 가지고 계속 그걸 틀어막고 있는데 만약 그게 부실이 점차 더 커지고 하나라도 못 막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것만 가정하세요. 아니 이제 그런 최악의 과정을 하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단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틀어막고 잘 막아지면 정말로 소프트 랜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완만한 침체 구간을 거치면서 이 횡보하는 기간이 좀 짧아질 수는 있겠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워낙 지금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시장이 그동안 좀 많이 충격을 받아왔고 뭐 일단은 디레버리징은 개인들이 다 당한 것 같고 이미 그리고 일단 정부는 정책으로 틀어막고 있고 저는 오히려 내년에 지금 중국 봉쇄 풀리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한 3년 동안 막혀있었던 소비나 생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러시아 문제도 어느 정도 내년이면 해결 가닥이 잡히면서 글로벌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불편했던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악의 경기 상황보다는 조금씩 회복해가는 과정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장시영 차장님 말씀대로 안 되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얘기도 잠깐만 할게요. 진짜 잠깐만 하는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국가가 나타나면 전 좋겠어요. 그게 인도가 됐든 다른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애플도 됐든, 인도로 가고 뭐 그런 것들이 근데 단기간 내에 그게 발생할 수는 없잖아요. 인도는 아직 이 사회적인 어떤 여건이라든지 구조화적인 어떤 이슈를 보게 되면 베트남도 있잖아요. 베트남 너무 이 규모가 좀 작고 인구수로 따져야 되는데 거긴 좀 청년들 위주로 많이 살긴 하지만 중국이 만약에 한 자릿수 후반대 성장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했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중국의 봉쇄 정책을 해제하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도 이제는 4% 5% 성장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죠.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봉쇄 정책을 먼저 풀고 이연 수요가 발생했던 게 이만큼의 구간이라고 하면 중국이 봉쇄 정책을 풀고 발생하는 그 수요의 구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짧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요? 왜냐하면 미국도 풀고 유럽도 풀고 다 풀었는데 결국은 경기는 그 와중에도 계속 안 좋아졌고 나아질 기미는 안 보였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금리 인상이라는 다른 이슈도 있었겠지만 경기가 만약에 좋았다고 하면 그 금리 인상을 굉장히 달콤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좋게 봤었을 텐데 안 좋아지면서 금리까지 인상을 하니까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완만하게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러니까 동행지수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장이 이만큼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이 봉쇄 정책을 풀어도 그렇게 세계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생각보다 만약에 않을 수 있다? 한다고 하면 연말까지 랠리가 어느 정도 있고 2,500선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시장이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한다고 한다면 뭐 2,200선이나 또는 2,100 그 언저리까지 또 한 번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박스권이니까 어차피 그 이후에 중국의 봉쇄 정책을 풀고 또 위드 코로나로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폭발적으로 터지는 그 이연 수요가 다시 2,500, 2,600선 부근을 트라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그래 봤자 박스다? 그래 봤자 박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상하가 정해져 있는 게임은 쉽잖아요, 사실. 그렇죠. 빠사, 58. 그렇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치주의 영역에 있는 좋은 종목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잘 했던 종목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주들도 꾸준한 실적을 낼 수 있는 또는 자기 밸류에이션에 맞는 실적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으니까 급격한 상승보다는 상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기술적인 자리라든지 또는 기본적 분석의 자리가 만들어졌잖아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이제 건드릴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상하 플레이를 하면서 연간으로 계속 너무 쉽게 돈을 벌 수도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약세론에 대한 부분을 약세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좀 얻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일단은 굉장히 좀 중국이 오늘 뭐 봉쇄 풀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시장이 좀 미리 반영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도 발표하고 나서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서방에서는 조금 기대했던 부분들 그거
A형에서 뭐 B형으로 이렇게 방역 그걸 이렇게 네네네. 바꾸는 네. 그 부분이 조금 안 나와서 뭐 실망했다고는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중국이 지금 봉쇄를 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 아까 주셨던 대로 경기 침체 너무 심하고 경제 성장률 낮다 보니까 네네네. 부양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지금 왜냐면 수출이라든지 뭐 대미 관계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일단 좀 살려야 되고 서비스 쪽 분야를 좀 살려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좀 풀기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 백지 시위가 아니었었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또 미국도 중국 봉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내에 있는 부품업체들도 덩달아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심리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중국의 봉쇄를 푼다라는 자체는 국내 중국 관련주들한테는 다소 좀 희망적인 흐름이 아닐까. 뭐 최근에 보시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많이 올라오는데 장시영 차장님 보셨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스톱인가요? 아니면 더 계속 가야 될까요? 저는 만약에 리오프닝주를 본다고 하면 네.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네 맞아요. 저는 화장품보다는 카지노주들에 저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요? 카지노 쪽에. 이유는 뭘까요? 그 이번 광군제 때 보다 보면 온라인 판매에 관련된 수요는 실제 봉쇄 정책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온라인 정책,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네, 광군제 네, 때 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그 물건들은 근데 최근에 중국 인민들의 어떤 이 소비 행태를 좀 보게 되면 네. BYD 전기차가 테슬라보다 많이 팔리고 아 그렇죠. 자국화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국내 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좀 냉랭해지다 보니까 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 뭐 선호하는 어떤 선호도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도 지금 로컬 네, 브랜드들이 잘 로컬 나가고 브랜드들이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광군제 때도 그랬고 네. 그래서 화장품주를 중국의 어떤 이 개화 이슈로만 좀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비단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그냥 한국하고 중국하고 사실 그렇게 되기는 힘들잖아요. 미국의 네. 눈치도 봐야 되는 최근에 근데 상황이라. 뭐 OTT 관련해서도 컨텐츠 뭐 컨텐츠 관련해서도 하나둘씩 네. 화해가 되긴 네.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극적으로 정말 화해가 돼서 중국의 관광인들이 뭐 2014, 15년도, 16년도처럼 엄청나게 몰려와서 쇼핑을 해준다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그렇게 안 아니라고 돼요? 하는 그렇게 안 돼요?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니 뭐 일단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으로는 곧 이제 중국인들 갈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는 그러니까요. 것도 네. 중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의 입국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격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 좁혀진다 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약간 좀 중국인들의 소비에서는 약간 도움이 되고 음. 결국은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화장품은 기대치가 제로니까 조금만 좋아져도 그렇죠. 아주 기저 효과가 좋아 보이니까 기저가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기저가. 기대감 때문에 지금 더 강하게 맞아요. 오르고 있다고 네네네.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화장품이나 뭐 면세 이쪽보다는 오히려 항공이나 여행 수요 쪽들이 더 확실히 내년에는 네, 좋아질 네, 거라고 보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치킨 게임이 거의 끝난 게 여행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회사가 몇 개 없는 몇 것 개 같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 이쪽이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항공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지금 네. 최근 LCC들도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LCD들은 이미 구조조정이 다 끝났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다 줄여놓고. 유상증자도 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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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섹터는 이제 확실하고 이제 카지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좋다라고 하는 근거 자체가 그냥 소비에 따른 그런 것보다는 뭐 어차피 그럼 여행이나 항공 수요가 늘어나는 거와 비슷하게 카지노도 비슷하게 이제 동행한다라고 동행한다고 보는? 생각을 하는 건데 화장품은 사실 관광객들이 들어와도 박리담회로 해서 예전에는 그 뭐 좀 일반 그냥 VIP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우리나라는 중국 좀 부자들이 와서 막 따이공이 좀, 네. 이 판매량을 늘려놨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길이 좀 열리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일본인 관광객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아, 네. 최근에 그래서 3분기 기준으로 이제 일본인 VIP가 한 40%, 중국인이 4%, 태국이나 싱가포르가 한 33%였는데 그래서 카지노 쪽을 좋게 보시는 중국 거구나. 쪽이 4% 비중이었는데 이게 10%를 넘어서 두 자릿수로 올라가게 네, 되면 네, 네. 뭐 사실 금액 기준에서 베팅하는 이 배포나 이런 거는 이게 글로벌리하게 그래요? 중국인을 따라가기는 어렵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베팅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그러면 그 기대감을 오히려 생각을 하면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관련된 뭐 카지노주들도 좋고 저는 네. 롯데관광개발을 참 좋게 봐요. 그 카지노를 그 시설은 제주도의 괜찮은 하얏 것 호텔에 같아요. 네. 굉장히 큰 규모로 정킷이나 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네. 예, 근데 오픈을 못해서 지금 장사는 하고 있지만 네, 네. 그런 어떤 VIP 저킷 고객들을 코로나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중국 관광객들이 만약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돼서 그 영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기대가 좀 커요. 한때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른 매수를 했다가 차익 네. 실현을 하고 지금은 좀 안 보고 있기는 한데 네. 잘 올라오고 만약에 있네요. 내년도에 본다고 하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본다고 하면 롯데관광개발을 좀 보고 싶고 근데 이 회사는 공매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고민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이슈들 가지고 공매도를 좀 많이 롯데라는 쳐드릴게요. 이름이 달린 쪽들이 지금 다 힘들죠. 다 힘들죠. 네. 롯데가 이게 뭐 전체적으로 그룹 어떤 이 부채 리스크도 좀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이 없잖아요. 그룹 전체적으로 자꾸 하나그룹과 롯데그룹 저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네. 하나그룹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그 김동관 이 사장이 네. 하나를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하면서 회사를 싹 바꿔놨고 그룹 네, 전체를 완전히 네. 싹 바꿔놨고 롯데는 지분 싸움을 하면서 네. 그룹의 성장 동력을 투자할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네. 상황이 좀 바뀐 상황이죠. 하여튼 뭐 그거는 차치하고 네. 카지노 쪽만 좀 카지노 본다고 쪽이다. 하면 그렇게 좀 리오프닝주 생각을 중에서는 카지노를 제일 좋게 본다. 최선호 최선호로 본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뭐 그래도 소매 유통주들도 좀씩 올라오고 제가 요새 보니까 느낀 게 소매 유통주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여행, 항공 이런 거 다 올라오는 거 보면 그게 어차피 보면 소비주잖아요. 네네. 이게 소비주라는 게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이연 소비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환율 영향도 지금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이제 수출주들이 지금 쭉 다운되고 네, 네. 내수 소비주들이 쭉 쭉 올라오고 올라오는 그다음에 것 같아요. 환율 네, 때문에 환율 그 때문에. 영향도 상당히 좀 그렇죠. 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리오프닝이라는 거에 맞춰서 뭐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겠다. 그다음에 또 내년 1월 되면은 우리 실내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우리 지점에 있는 부장님 내가 1월 달에 마스크 벗는데 마스크 나 안 살라고 그랬더니 막 자기는 살 거래.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화장 안 하고 다니까 너무 좋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마스크가 좀 익숙해진 상태이긴 한데 또 일단 마스크 벗고 많이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최악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소비 형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좀 내수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이 환율 영향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화학주도 말씀하셨지만 화학주도 지금 유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원가가 완전 원가가 투입단가가 쭉 떨어지니까 화학주가 올라간다는 건 상상도 지금 못할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도 미리 선반영됐어요. 보니까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70% 넘게 많이 올라와 올랐죠. 있거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한 대도 올라가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 시장이 뭔가 좀 호재에 목말라 있어서 조그만 희망의 줄기라도 보면은 조금만 건드려주면 기저가 네, 너무나도 맞아요. 그래서 낮아 빠르게 있는 올라오는 것 상태에서 같아요. 빠르게 근데 올라오고. 오늘 또 반대로 반도체나 LG전자 쪽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하이닉스는 뭐 내년 적자가 뭐 5, 6조 얘기 계속 오늘 레포트 나오면서 빠지고. 하이닉스는 이게 채권 발행을 실패했다는 루머도 있었고. 그랬어요. 네, 채권 발행을 왜냐하면 낸드 업체 하나 샀잖아요. 낸드 플래시 업체 인텔에서 사업부 사가지고 단독 법인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이제 돈 갚아줘야 되거든요. 내년 10월인가까지 시한일 거예요. 그러면 SK 그룹 자체에서 뭐 유상증자를 해서 뭐 집어넣어주든 아니면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사채를 발행하든 유상증자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남아있는 현금 유동성이 2조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갚아줘야 할 돈이 10조 정도로 알고 엄청나죠. 있고 금액이 좀 커서 분명히 사채 발행이나 아니면 또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은 줄어들다가 결국은 적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4분기 적자서서 이제는 내년 적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보면 올해 4분기 2천억 적자, 내년에는 사실은 원래대로 연간으로 보게 되면 내년에는 4,980억 적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년이 굉장히 하이닉스한테는 이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900억 정도면 괜찮겠는데요? 아까 그게 6조라던데? 저거는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 걸 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계속해서 커지겠죠. 나가야 될 돈이 많으니까. 아니 아까 보니까 돈보다. 약간 중국이랑 미국이랑 약간 화해 모드로 반도체 중국 수입하는 거 뭐 이런 거 약간 조금 풀어줄 것 같은 뉘앙스의 얘기가 기사가 나왔어요 아까. 그리고 또 그 인텔의 관계자가 ARM 공동 인수 때문에 좀 한국 방문했다고 해서 삼성전자 살짝 올라왔었거든요. 살짝.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좀 노광업체도 잠깐 움직이고 기사 나오네요. 그런 식으로 살짝 나왔었는데 저게 도움이 안 될라나요? 크게 이제 훈풍은 불고는 있는데 결국은 수요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수요의 문제라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수요가 회복되려면 결국은 경기가 경기가 풀려야 되고 뭐 휴대폰이든 그렇죠. 가전이든 네. 뭐 전기차든 간에 뭐든지 많이 팔려야 되는 되잖아요. 입장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캐펙스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캐펙스에 투자를 올인을 하고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정작 하이닉스는 지금 캐펙스 투자 줄이겠다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반도체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맞아요.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고 또 한 번에 치킨 게임을 대비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실은 지금 반도체 업체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글로벌리하게도 네. TSMC야 뭐 미국에다가 메모리나 뭐 낸드는 안 52조나 하니까. 투자한다던데요? 삼성전자도 뭐 파운드리 공장 하나 이 공장 하나 투자하잖아요, 텍사스 쪽에.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같이 따라가고 네네. EUV 쪽으로 같이 따라가는 건데 뭐 그거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내년에 이 반도체 업황 내에 뭐 1분기든 2분기까지든 3분기에는 네. 좋아진다고 하는 이 의견들이 많으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네. 경기 선행지수도 2분기 이후에 돌아선다. 이후에 돌아선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경기 선행지수가 확 돌아서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돌아서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지금 하는 이거 진폭이 좀 아니에요? 있을 지금이 거고. 이런 구간 아니에요? 아니, 돌아서기 위한 준비 과정?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죠. 아 그래요? 선행지수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 아니에요? 느낌상?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행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네.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동행지수가 선행지수 꺾인 것만큼 확 바로 꺾여버리느냐 아니면 네. 시차를 두면서 이런 식으로 네. 완만하게 꺾여지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그러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낫다?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추후에 본다고 했었을 때는 좀 나아질 수 그럼 있는 하이닉스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근데 가슴이 아프지만 매도를 잘라요? 하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아. 어쨌든 삼성전자도 내년에 만약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오늘 침체로 팔만 간다고 깨졌죠? 하면 깨졌습니다. 침체로 간다고 하면 삼성전자도 하락의 이 늪은 피할 수는 없어요. 네. 안 빠진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둘 다 1, 2분기 내내 안 좋다고 하면. 네네. 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회사들이고 현금 점유율이 있는 많으니까. 회사면 현금 많은 회사들이고 하이닉스가 만약 사채 발행이 성공하고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성공이 돼서 내년 나갈 돈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뭐 줘야 될 돈 네네. 또 들어오는 아니 장사는 계속 할 테니까 그쵸. 어느 정도 잘 이 선방을 하면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내년을 좀 잘 버티면 내후년에는 업황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기대감이 네.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제가 팔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못 판다. 하더라도 예.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버텨라. 버티시는 거고 매수를 고민하시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 특히나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를 지금 바닥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바이앤홀드 전략을 쓰시기에는 네. 앞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네. 시황관과는 좀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네네. 바이앤홀드 전략을 대형주에서 지금 써야 될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고 네. 적어도 경기선행지수가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내년 2분기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가 좀 바닥 잡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내년 2분기라고 한다면 2분기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셔야죠. 아, 만약에 바이앤홀드 전략을 쓸 거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니요 그때까지도 빠지고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빠진다고요? 아니 빠진다기보다 죄송합니다. 말을 정작 못 오르고 있을 거 확률이 높아요. 못 오르고 아니, 있을 무슨 확률이 일은 높아서 아닌데 네, 못 오르고 저도 있을 확률이 솔직히 높아서 하이닉스 다시 또 8만 원 깨지니까 좀 되게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황당하죠. 보니까. 못 오를 수 있는 이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지 빠진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최근에 많이 팔더라고요. 많이 팔죠. 그러니까 네. 잠깐 동안 올랐던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원화 강세 때문에 이런 어떤 수출주들 그렇죠. 환율과 수출주들이 관계된 자동차도 그렇고 종목들의 반도체도 그렇고 실적들이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이제 환율에 기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오로지 진검승부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올해 생각보다 괜찮았네 했던 것들은 거의 환율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본 것들이 많았던 많이 것 본 것들이 같아요. 많아서 네. 실제 판매량과 판매 대수. 근데 네. 자동차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자동차는 네. 실제로도 많이 팔았어요. 점유율도 많이 그렇군요. 늘어났고 글로벌 3위까지 근데 내년에 안 좋아진다던데요, 자동차도? 그것도 이제 소비가 어떻게 뜨냐에 따르겠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면 텔레비도 안 사는데 뭐 자동차는 줄을 내겠죠. 사겠어 뭐 네. 이런 느낌인 거고 그건 역시도 자동차도 최근에 뭐 아니 뭐지 할부 금리 네, 10%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더 하죠. 아 그래요? 미국은 거기는? 차를 일시불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걔네는 다 캐피탈 리스로 사기 네네. 때문에 뭐 집도 걔네들은 다 렌트만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하면 그게 1등급인 사람과 최하 등급인 사람으로 네네. 등급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금리가. 네. 지금 최하 등급인 사람이 25% 30%를 낸다 그래요. 금리. 아 그럼 그런 금리 부담을 짊어지면서까지 굳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으니까 전철, 버스, 대중교통 잘 돼 있지만 그쵸, 미국은 미국은
도시 자체가 그렇잖아요. 다운타운과 리빙타운이 나눠져 있잖아요. 주거 지역과 다운타운이 나눠져 네네. 있는데 이 다운타운에 장보러 한번 가는 데만 해도 40km, 50km를 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차가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전기차네, 전기차. 예, 전기차를 보조금을 사든지, 주니까 보조금을 그나마. 주든 전기차를 사든 아니면 이제 그 차를 활부로 살 수가 없으니까 판매량은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미국은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엄청 커요, 또 신차보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중고차도 잘 안 팔린다고 그러고 현대차 사려고 뭐 신청하면은 뭐 10몇 개월 뭐 심지어는 1년 넘게 걸린다고 그러면 사는 순간 중고차 아니에요? 그렇죠. 받는 그리고 순간. 그것 역시도 이제 내년 초까지는 현대차의 판매량이 좀 출고율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실제로는. 그냥 네. 그게 미리 선계약해놨던 것들이 네. 내년에 출고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출로 잡히기 시작할 거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실적이 1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뭐 미리 팔아놓은 것들. 네, 자동차 애널리스트 계약해 같은 놓은 경우는 것들. 내년에 뭐 자동차 판매량 좀 줄 것 같이 계속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럼 LG전자는 어떻게 해요? 저는 솔직히 예전부터 LG전자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없었기는 했었어요. 나는 기대감이 전자 없어가지고 자체가. 바닥이었었는데 어제 10만 원 터치해서 네. 그래 드디어 막 이랬었는데 오늘 애플카 지연 이슈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을 해서 저 되게 막 속상하고 그러니까 화나고 전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었는데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바로 올리기에는 이때 이미 많이 해먹었죠. 해먹었다는 그쵸. 표현 좀 그렇고 이때 이미 그때가 많이 그 밸류에이션 이슈였었죠. 그쵸.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었고 네. 그게 계속해서 하향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네. 만약 내가 그러면 그래 나는 LG전자를 네, 다시 산다고 하면 네. 애플카 이슈가 실제로 애플카가 진짜로 출시를 언제 한다라고 하고 나서 사도 네. 충분히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사도 올라갈 돼요? 때 쫓아가도 된다는 이제 거죠. 사도 돼요? 어때요? 27년에 26년에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26년이든 출시 안 25년이든 되잖아요. 중간에 얘기가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때가 생각보다- 되면 저는 그때 살 생각보다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나온다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나온다 해서 주가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날 만약 갭으로 한 15% 떴다고 생각을 네. 할게요. 대형주니까 15% 20% 가까이 떴어요. 애플카가 당장에 다음 달 출시를 갑자기 앞두고 있다 뭐 이러면서 뭐 저기 팀 쿡이 갑자기 뭐 PT 하면서 애플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아이폰 설명회 하는데 갑자기 애플카 얘기를 막 한단 그때 말이에요. 산다? 전 그때 살 거예요. 그래도 진짜요? 산다고 해도 그때 살 거예요. 그러면 LG전자가 최근에 올라왔던 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 때문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시장이 올라오면서 같이 올랐다. 아, 진짜요? 네, 저는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었거든요. LG전자가 최근에 올라온 거는 확실히 가전 재고를 이번에 조금 줄였고 그 다음에 전장사업부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재고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재고 그러니까 수주 잔고죠. 수주 잔고가 많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LG전자도 좀 바닥이다라는 인식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좀 선택받아서 최근에 외국인이랑 이제 연기금 막 이렇게 기관이 샀다고 생각했는데 뭐 시장에서 소문은 곧 이제 애플이 벤더를 이제 발표할 거다. 그런 얘기도 많이 거기에 했었죠. 이제 LG가 이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올라왔던 건데 오늘 갑자기 이제 애플카가 26년에서 27년 된 건가요? 6년에서 7년. 그렇죠. 26년에서 7년 되다 보니 빠진 건데 사실 뭐 지금 실적으로 바로 잡힐 것도 사실은 아닌데 이게 참 네. 심리적인 부분이 크긴 큰 것 많이 같아요. 크죠. 네, 많이 제가 크죠. 최근에 막 공매도를 봤더니 야 LG전자 공매도 친 사람들이 다 9만 원이 쳤더라고요. 평균 단가가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 밑에까지 미는 걸 보니까 이게 참 공매도 세력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정말 LG전자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솔직히 제가 LG전자를 가장 좋게 봤던 건 이제 전장 쪽에 전장 쪽의 성장성이 굉장히 컸죠. 가장 네. 좋았고 그다음에 매 몇 년 막 몇 천억씩 가전이- 까먹고 있는 핸드폰 접고 가전이 캐시카우가 되고 네, 있었고. 가전이 이제 캐시카우였는데 이제 요번에 가전이 조금 캐시카우 역할을 잘 못해주다 보니까 밀린 것까지 인정하는데 오늘 좀 너무 많이 빠져서 과하게 사실 좀 빠지긴 충격이었습니다. 했네요. 사실 네. 충격이었고 아침에 시가는 사실 95,000원대에서 시작해서 생각보다 안 빠지네 했는데 그 뒤부터 정말 가열차게 밀더라고요. 어제 LG전자가 갈 거였으면 어제 사실은 이 200일선을 강하게 뚫고 올랐으면 어제 오늘 10만 모양은 터치할 달라질 수도 때 있었어요. 어제 10만 터치했을 네. 때 너무 기뻤는데 저도 8월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계속 LG전자 너무 애정하니까 항상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LG전자를 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락해도 안 팝니다. 누나는 LG전자를 예전부터 방송 보면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또 저는- 누나라고 그랬네. 부장님은. 아, 네네. 부장님은. 아니 저는 진짜 핸드폰도 LG만 썼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안 만드니까 삼성 걸 쓰긴 하지만 저는 진짜 LG가 핸드폰 접는 순간 됐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전장 쪽으로 이제 성장성 보고 가자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LG의 전장의 성장성은 저리 가고 가전이 안 되는 부분만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LG가 좀 이제 로봇
나오는 부분들, 네, 그 부분도 저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봤었거든요. 로봇도 긍정적으로 본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 이 정도면은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하락은 좀 충격입니다만은 그래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모양이 좀 좋진 않네요. 기술적으로도 오늘 좀 음봉에, 거래가 많이 좀 실렸죠. 거래 많이 실면서 음봉이 좀 세게 나와 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봤더니 진짜 공매도를 9만 원에 다 많이 쳐놨더라고요. 근데 9만 원에 쳐놓은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충격을 먹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썩은 매물 있다면 다 소화하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아질 기업들 내년에 실적 좋아질 기업들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서요. 실적이 좋아진다기보다는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꾸준한 실적만 유지한다고 하면 LG전자도 이를테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거고요. 악화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 꾸준한 실적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 접었으니까 그쵸. 4조는 나와요. 이제 4조 이상의 영업이익은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15조, 16조니까 그렇게 비싼 밸류에이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구간에서야 비쌌죠. 이 구간에서야 굉장히 거긴 조금 비쌌었고 그랬죠. 이 구간에서는 사실 비싼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LG전자 역시도 그러면 이런 어떤 상하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 7만 원, 8만 원에 사서 다시 10만 원에 파는 전략도 아래에서 충분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10만 원을 뚫고 12만 원, 14만 원, 15만 원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그 그림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장에서 실적이 빡빡 찍혀줘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결국은. 찍혀주고 애플카든 뭐든 쫙쫙쫙쫙 뻗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성장성을 읽어주는 시장이 와야죠. 결국은 그러니까 유동성이 저도 다시 돌고. 주식을 네. 장차장님도 그렇지만 뭐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시장이 참 웃긴 게 똑같은 현상을 보고 있어도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이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똑같이 찍혀도 어떤 시장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는 상황이 있고 똑같이 실적이 찍혀도 얘네는 맨날 실적이 이 모양이야. 더 이상 좋아지지 성장성이 않아. 없어. 성장성이 없어. 어쩔 때는 시장 빠지는데 그래도 얘네는 이렇게 실적이 꾸준해. 뭐 이렇게 봐주는 시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LG전자가 전장을 안 하고 무슨 배터리라도 했었으면 진짜 큰일 났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네, 네. 뭐 최근에 사실 전기차 충전기 그 얘기 나와서 이것도 좀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또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시장이 좀 보고자 하는 거, 시장이 원하는 거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만 그 해당 기업들이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원하는 섹터가 아니면 전 예전에 나무가를 되게 좋게 봤었는데 정말 안 가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뭐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가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원하는 시점, 원하는 타이밍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LG전자의 겨울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나가고 있다. 맞습니다. 뭐 지금이 동지 정도 된다. 그 지금 가장 근래에 이제 이런 가치주들의 성격을 가진 회사들이 좋아졌던 게 언제였냐면 2011년을 기점으로 12, 13년도, 14년도 이 시장이 네. 좀 안 좋았었어요. 네. 누나 기억 부장님 자꾸 누나라고 하는 게 사석에서 같이 복도 좀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네. 자꾸 이렇게 방송이라는 걸 제가 까먹고 자꾸 누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부장님도 이 시기를 네. 겪어보셔서 아시는데 이때 SK가스가 실적이 꾸준하게 나왔었어요. 그냥 뭐 200억, 300억 뭐 이렇게 지금이야 네. 1000억 이상의 실적이 나오고 네, 좀 큰 회사가 네. 됐지만 당시에는 그냥 뭐 그냥 한 100억, 늘 200억 그만 계속 그만하게 실적이 네. 나오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결국은 13년도, 14년도에 이 어떤 거래량이 뭐 하루에 진짜 만 주도 안 됐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런 주식들이 결국은 1, 2년을 버티다가 14만 원까지 확 올라가 버리는 네.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가치주들이 이렇게 좀 무서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네. 사조산업이라는 회사도 당시에 이제 음식료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가치주들이 많이 갈 때가 결국은 금리가 높은 상태 속에서 기업의 가치, 뭐 땅을 깔고 있다거나 자산 그렇죠. 가치가 자산 가치가 좀, 부각이 그래서 되면서 금리 이상의 뭔가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부각될 때가 항상 있었죠. 그러면서 캐시카우가 일정한 회사들 그렇죠. 실적이라든지 실적이 성장, 현금성 자산이 현금성 항상 자산이 있다든지 많다든지 이런 그런 회사들이죠. 때였었죠. 그럼 사조산업도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다가 결국은 11만 9천 원까지 순식간에 올라버리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박스권의 구간을 버티고 지나다가 한순간에 그 가치주로 인정을 받으면서 사실 네. 그런 상황들이 나오니까 이런 주식들을 하시든지 네. 바이앤홀드 전략을 쓰실 거면 이런 주식들을 하시든지 네, 네. 아니면 저런 주식들도 사실은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상하 플레이를 하면서 충분히 다 갈 수 네.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도 상하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 수익률을 노리시면서 가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마냥 대형주들의 바이앤홀드 전략을 가실 거면 저는
진짜 한 3년은 묻어두시면 네. 4년째부터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그거는 제가 네. 장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묻으면은 된다. 예, 만약에 대형주를 하실 거면 대형주는 묻으면 된다. 내년 한 해 왜 내 종목은 안 올라요?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게 좀 힘들어요. 그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이앤홀드를 할 때는 그럼 1년, 2년 지나고 경기선진주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다시 좋아지는 기틀을 마련했을 때 내가 4년을 기다리면 그 4년 동안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근데 3년 동안 횡보하고 안 올라가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 3년 못 버티고 3년째에서 이제 4년째로 진입하는 그 순간에 팔잖아요. 한 번만 이거 더 캐면은 여기 다이아몬드가 이만큼 있는데 네. 아이 몰라 하고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저도 개인 투자자입니다 사실 네. 증권회사에 있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죠. 전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도 개미죠. 증권회사의 에코티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죠. 아니지. 우리도 개미죠. 저희도 개미입니다. 제 개인 계좌 못지 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 물려 있고 똑같아요. 먹는 것도 그 있겠지만 한 3년을 버티려면 차라리 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그런 잡고서 버티는 회사들로 게 좀 3년을 낫겠네요. 버티시든지.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거 물려 계신다면 그냥 더 오래 갖고 가시고 그거를 저가매수 한다고 해서 지금 바이앤홀드 전략을 현금이 있으시다고 해서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 물탈 자리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기적으로 여기서 다시 하이닉스가 뭐 7만 원대에서 바닥을 잡고 뭐 8만 원, 9만 원 다시 간다 해도 다시 또 8만 원, 7만 원으로 또 빠질 네. 확률도 있고 하니 바이앤홀드 전략 지금 쓰시는 것보다는 한 1, 2년 뒤에 시장이 조금 구조조정이 좀 끝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도체 업체 미국의 중소업체들 한두 군데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네. 뭐 파운더리 업체든지 네. 메모리 업체든지 낸드 플래시 업체든지 중소업체 한두 개도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못 버팁니다. 현금 유동성도 없고 그 회사들은 계속해서 레버리징 해가지고 캐펙스 투자 막 쫓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수요 안 좋아 버리면 그거 어떻게 다 갚을 겁니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증설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반도체 사업은 못 따라가거든요. 이런 이 고금리 상황에서 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 급의 회사 아니면 못합니다. 마이크론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TSMC나. 근데 네. 그 외에 다른 중소업체들 미국 시장에서 상장되는 거 많아요. 그런 회사들 다 무너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장비업체들 모르는 것들. 것들. 장비 회사들도 미국의 몇몇 장비 회사들 또 소재 업체들, 부품 업체들 다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재편이 된단 말이죠. 그 이후에 결국 승자 독식의 기회는 이런 큰 대형 회사들이 다 가져갈 텐데 결국은 그때까지 내가 3년을 기다릴 거냐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 나도 3년을 같이 이 회사와 몸바쳐 하겠다라고만 하십시오. 그걸 안 하고 나는 다른 거에서 좀 기회를 좀 노려보고 이게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려 계신 분들은 그렇게 기다리시고 저는 네. 신규 매수하시는 그러니까 분들 신규 매수는 멈추시고 자제하시고 물려 네. 있으신 분들은 팔기보다는 일단 시간 투자를 물 타는 하자. 것도 하지 마시고 물도 하지 물도 말고 지금 타지 마시고 시간 네. 투자를 하자. 일단은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IT 쪽에서는 사실 삼성전자 7만 원대 많이 물리셨어요. 대부분 그래요? 7만 원, 6만 원대 많이 물리셨어요. 9만 전자 아니고요? 9만 원대에 물리신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9만 원대 물리신 분은 7만 원, 6만 원에서 한 번도 물을 타셨다라고 봐요. 대부분 타셨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하면 7만 원, 2, 8만 원 매물이 굉장히 네, 많을 거예요. 삼성전자. 그렇죠. 네. 그러면 굳이 내가 이게 7만 원, 8만 원을 내년에 뚫고 갈지 안 갈지 어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측을 네. 한다는들 제가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 네, 가장 네.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내가 7만 원, 8만 원에 물려 있다 그러면 7만 원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쫓아가서 물 타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물 탈 때 바닥에서 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불타기 하는 거죠. 물타기보다 불타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 평단이 7만 5천 원, 8만 원이에요. 그럼 네. 7만 원 뚫고 갈 때 추세를 확실하게 잡아서 가는 것 같고 네. 그때 기사를 봤더니 경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선행시도 좋아진다고 네. 그러고 삼성전자 리포트 찾아봤더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는 네. 뉴스도 나오고 네. 실적도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고 네. 치킨 게임에서 끝나서 구조조정 몇 개도 끝났다라고 하면 네. 그때 타도 늦지 않을까요? 그래요.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전자 이퀄 지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돌아올 때 따라 사면 되는 뭐 거예요. 그러도 되고요. 근데 그 시기가 결국은 돌아올 때 따라서는 시기가 외국인들이 과연 5만 원을 깨진 자리에서 미친 듯이 살까요? 오히려 더 팔 것 같은데 그 시기가 되면 차라리 외국인들도 환율이 다시 좋아지고 원화가 강세라고 하고 시장이 재편이 되면서 좋아지는 시기가 뭐 200에선 다시 뚫고 가면서 7만 원이 연저리부터 막 사주기 시작할 것 같아요. 기관들도 막 리포트 좋은 리포트들 뿌리면서 그 시기가 됐었을 때가 완전히 돌아선 걸 보고 살아. 보고 사는 게 낫죠. 지금까지 삼성전자. 이렇게 좋았다고 하면 그리고 그때부터
3년 4년은 대세 상승장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삼성전자가 돌아서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왔을 때는 확실히 시장이 돌아선다라는 확신을 갖고 확실을 들어오니까 갖고 그렇죠. 더 그때 따라 사는 클리어한 게 거죠. 좀 더 안전하다. 안전하고 클리어하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시장은 대세 상승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그럼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고 일단 나머지 하이닉스, LG전자는 일단 버티기. 하시는 거고. 네, 지금 그렇게 근데 그 두 개 종목 LG전자는 충분히 매매도 가능한 자리라고 봐요 저는요. 위아래 상하 플레이도 혈압 가능하다고. 터질 것 같은데 진짜 열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장님은 이제 물려 계시니까 그거를 근데 부장님도 그렇게 하셔도 현금이 있다 그러면 뭐 한 아니, 7만 원대 저도 사고 팔고 하고 싶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증권회사 직원들은 매매가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자유롭지가 않죠. 뭐 한 달에 뭐 30번밖에 못 사고 분할 매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속상해요. 속상하죠. 네. 그래서 뭐 이 부장님이 물려 계신 동안 저는 좀 매매를 내년에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저는 진짜 LG전자는 진짜 복수할 거예요, 진짜. 아니 좋은 주식이면은 틀림없어요. 근데 지금 컨셉이나 내년도 왜냐면 제가 컨셉에 안 LG전자를 맞는다는 지난번에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을 때가 11만 원대 하고 맞아요. 12만 원 이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15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저번에 이제 볼 칠 때도 LG전자 얘기를 많이 하셨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죠. 왜냐면 저 때문에 또 보고 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네, 저 때문에 가족분들. 보고 안 파신 분들도 있을 수 파신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항상 이 LG전자만 보면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복수하는 그날까지 저는 LG전자는 그냥 같이 할 생각이고요. LG전자 컨셉은 좋아요. 이제 실적은 이제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이 완전히 피지컬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이상 빠질 것도 없고요. 요 실적 기준이면 밸류에이션 자체도 지금 15조, 16조 이 밸류에이션은 딱 좋다고 보거든요. 이게 막 10조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냥 집 팔고 사야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집이 안 팔려. 뭐 담보대출이라도 받으셔야죠. 집이 안 팔린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면 뭐 내가 어떻게 하는 중개라도 해줘요. 아니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집이 안 팔린다고. 근데 그런 상황이더라고.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면 진짜 그렇게라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뭐 내용인 것 같으니까 LG전자에 대한 이슈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확 이게 급하게 달려가지는 못할지언정 버티면서 옆으로 자리는 지켜주면서 충분하게 시장의 LG가 흐름을 유지를 할 것 같다는 LG가 생각이 들어요. 화학이랑 배터리는 좋았는데 그죠? LG 화학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은 참 좋았는데 그렇죠. 네. 전자가 너무 실망을 주네요. 네. 2차 전지 얘기 나온 김에 오늘은 조금 2차 전지 반등하더라고요.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었잖아요. 그 근데 포스코 케미칼 조정 나오면서 그렇죠. 네, 최근에 조금 조정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도 좀 조정받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대부분이 조금 반등하고 소재주들도 오늘 뭐 대주전자니 뭐 이것저것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다시 돌아서는 걸까요? 아니면 잠깐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저는 그냥 포스코 케미칼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그리고 2차 또 원탑이죠. 전지 익스포저는 저는 없어요. 다 종목들은 그래요? 진작에 다 팔아먹고 없어요. 2차 전지. 저는 있는데 익스포저가 없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 홀딩스는 LG 화학 시황을 보는 있는데.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저도 항상 내비쳤었습니다만 살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올라가 버려서 못 샀었고 그럼 과연 박진희 부장님께 저한테 포스코 케미칼 살 거냐 그러면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못 산다. 지금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저는 자신이 없어요. 다만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2차 전지가 주도주잖아요. 그쵸. 주도 업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대신에 만약 저는 올해 연말까지 랠리가 있다고 하면 그 상승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몇 개의 개별 종목들을 네네. 차익 실하는 정도로만 2차 활용을 할 전지는? 거고 2차 전지 그걸 이제 그 시황을 보는 정도로만 활용을 할 거고 다른 분들한테 그러면 너는 시황 때문에 못 사더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사라고 할 수 있느냐?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저에 대한 이 뷰는 변함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성장기에 있는 업종이고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이 부장님하고 얘기했지만 내연기관 뭐 전기차 사야겠네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전기차는 월간으로 지금 100대가 팔리면 그래도 전체 자동차가 100대가 팔리면 아직도 한 30, 40대 정도만 전기차가 팔린다고 해요. 그러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아직 30%도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체 자동차가 팔린 거에서는 아직도 멀었죠.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10%가 좀 넘었다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성숙기로 들어갔다, 뭐 쇠퇴 이루어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직도 성장기 산업의 중턱에 네. 걸려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내년 시장에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트라이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 한번 저점 부근을 가리킬 때 네. 랠리가 끝나고 어느 네. 일시적인 어떤 조정이 왔다고 하면 그럴 또 때. 지지선까지 가겠죠. 네. 지지선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하나 만들어주겠죠. 네. 그때 다시 한번 또 2차 전지들 중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 PM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다시 네. 피킹을 해볼 생각이고 장비주들에 대한 고민을 살짝 하고 있어요. 지금 장비주는 이제 들어갈 때 아니에요? 들어갈 시점인 것 같아서 이 그쵸. 다음 타이밍에 그쵸. 다시 한번 시장이 또 이 어느 정도 박스 하단에서 박스 상단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저희가 있을 말하는 때는 장비주에 들어갈 타임은 장비주를 살 타이밍인 게 아니라 장비주가 이제 발주가 돼가지고 발주가 돼서 들어갈 때니까 공장에 들어갈 때라는 거죠. 네, 예. 네. 공장에 들어갈 때니까 실적이 이제 꽂히기 시작해 수출 그쵸. 잔고로만 있던 게 그쵸. 실적에 꽂히기 시작할 때니까 저도 약간 최근엔 좀 소재보다는 좀 장비 쪽으로 슬슬 그쵸. 조금 봐야 되는 게 아니냐 TNT 같은 회사들이 좀 좋아 보여요. 네, 말씀을 결국은. 드리고 최근에 보면 뭐 원익 PN 뭐 원유 PN이도 네네 그렇고 그런 것들도 그렇고 좋아요. 근데 장비주들 저 요새 보다 보니까 AP 시스템도 2차 전지 장비를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주가가 그래요? 최근에 안 빠지고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것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디스플레이 쪽이다 보니까 너무 못 갔었는데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최근에 하이닉스 반도체랑 뭐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서 보면은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것들도 또 2차 전지 장비 쪽들 막 이러면서 그- 변하더라고 조금씩. 확실한 공급처를 가지고 있는 확실한 벤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확실한 벤더잖아요. 네네. 협력업체고 벤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가 실적의 성장성은 이제 멈춘 지 꽤 됐어요. 네. 200억, 400억 이 자리에서 좀 고착화되고 있죠. 뭐 작년하고 올해는 뭐 600억 정도 실적이 나오기는 하는데 결국은 요 언저리에서 이제 실적이 멈출 거란 말이에요. 이게 1000억으로 가면서 1200억, 1500억 가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죠. 뭐 새로운 성장 동력 아니 제 컨셉에서는 성장주의 컨셉은 내년 내후년에는 안 네, 먹힐 수 있으니 네, 네. 이런 꾸준한 실적을 내는 회사들은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씩은 박스 그런 매매? 고민을 해봐야죠. 아. 박스 매매든지 아니면 가치주 매매라든지 매매를 좀 해 범직한 자리에 있는 거죠.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요새 좀 그런 얘기가 들리겠네. 네, 장비 쪽 추가적으로 얘기들이. 이런 데서 주식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기적으로 뭐 이 회사의 주식은 지금 완전히 누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쉬워요. 이제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큰 거쳐기 박스가 때문에 한 단계 낮아진 거잖아요. 그냥 지금 최근에. 요렇게 맞아지는 거예요. 단계가 낮아졌잖아요. 이렇게 맞아지는 이게 좀 낮아진 건데 진짜 그냥 뭐 한 15,000원대에 사서 한 18,000원, 2만 원에만 사도 이거 주당 3,000원씩 먹는 거거든요. 3,000원, 4,000원씩 먹는 거니까. 말은 참 쉬워요. 쉽죠. 근데 이런 회사들을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재미가 없어요. 왜 이거 15% 20%를 때 2차 전지주들은 50% 따블라거든요. 아, 그쵸. 그러면 최근에. 그거 해야죠. 그쵸. 예. 근데 이제는 그런 어떤 성장성이나 성장주들의 이 동력들이 조금은 늦어지니까 네. 걔네들이 혹시라도 고점에서 밸류에이션 문제가 뭐 있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네. 급하게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 네. 샀다가는. 네네. 물론 그 주식들이 안 좋다는 건 네. 아니지만. 근데 이런 주식들은 내가 설령 여기서 샀다 한들 빠지는 게 안 버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이 진폭이 적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저는 막 요새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화학업체나 뭐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2차 전지 소재한다, 뭐 리튬 한다, 뭐 이런 것처럼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다 2차 전지 장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모든 업체들이 다 너도나도 2차 전지 한다고 달려들면 또 거기가 결국은 그래서 또 포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구조조정이 심하게 올 거라. 그런 부분들 고려하고 분명히 있고. 와요. 구조조정이 그런데다가 또 와요. 지금 지금 이렇게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2차 전지가 성장 산업인 건 맞지만 성장의 폭이 줄어든다. 아시잖아요. 그건 줄어들죠. 100, 50, 30, 20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은 시장이 그런 부분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좋아하진 않죠. 계속 이제 업되는 폭이 좋은 거를 좋아하는데 이제 그게 다운이 되니까. 그 업사이드의 성장률은 줄어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2차 전지도 밸류에이션 싸움을 하게 되는 구간이 온 거죠. 그래서 실적이 버팀목이 되고 수주 잔고를 계속 따오면서 꾸준한 실적을 낼 수 있는 회사들만 살아남는 거고. 근데 지금 앞으로도 수주 잔고를 계속 더 크게 가져올 만한 상황이 되고 지금 너무 계약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많이 해놨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순차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뭐 2년에서 3년 정도를 먼저 계약을 하니까 대부분 그러면
여기서 1년, 2년 지나면 또 계약 수주권이 들어올 거고 그 1년, 2년 동안은 먼저 받아놓은 것들이 실적이 나오면서 좋아질 거고 그런 상황들이 근데 좀 선순환적으로 지금은 이루어질 솔직히 것 그 같아요. 실적 부분도 많이 고려되어 있잖아요. 보통 수주 계약만 하면은 그렇죠. 그거 일단 주가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실적으로 꽂힌다 한들 시장에서 과연 그걸 좀 반영해 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차 전지주들은 저는 이런 생각도 조금 해요. 그 2007년도 조선주들처럼 네네. 2007년도 조선주들 확 올랐다가 금융위기 때 슉 빠지고 또 2009년도 10년도에 다시 확 올랐잖아요. 네, 그 슈퍼사이클. 네. 쌍봉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것도 아예 배제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급하게 혹시 빠지는 구간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는 뭐 집중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 거고 확실히 2차 전지 쪽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뭐 시장에 큰 충격이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없고 제가 생각한 대로 완만한 연착륙으로 시장이 흘러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실적 자체가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고착화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저하고 그러면 상하 플레이가 가능할 앞으로 수도 있을 장 것 차장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는 그냥 업다운을 이용한 매매가 낫겠다. 계속 그렇죠. 지고 가는 지고 전략보다는 지는 전략보다는 지금은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주시면서 올라오면 팔고 또 빠지면 조금씩 사고. 사보고 그런 전략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일단 뭐 지금 보면 지수 리딩하는 섹터였고 그죠 주도주 섹터였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죽으면 지수 자체가 죽을 가능성이 힘들어지니까. 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2차 전지 섹터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사실 요번에 반등에서도 뭐 고점을 다시 좀 넘기는지 보시면서 예, 뭐 못 넘기면 또 비중 조절하고 또 내려와서 어느 정도 지지받으면 재매수하고 이런 전략이 2차 전지 쪽 섹터에는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일단 장비 쪽들 좀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관심을 계속 갖고 좀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늘 반등하긴 했지만 뭐 일단 기술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추세를 다시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그건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좀 더 봐야 되는 그쵸. 거고 이게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포스코 케미칼은 팔기도 아깝고 안 팔기도 그렇고 되게 좀 지금 애매한 위치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저도 포스코 케미칼 홀딩스 뭐 LG 화학 뭐 이런 것들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 저도 고민이 좀 많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하여튼 2차 전지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들어가서 먹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렇다고 뭐 쉽게 사기도 좀 어려운 그런 장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빠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이런 좀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면서 시장의 변화를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뭐 2차 전지 섹터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내일 옵션 만기잖아요. 그것도 그 유명한 쿼드러플 위치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파생 쪽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수급을 체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자리나 이런 수급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선물과 그다음에 코스피 현물의 괴리나 이런 부분들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큰 충격은 없이 그냥 무난하게 잘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예측하는 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급 체크를 안 했습니다. 파생 쪽을. 네, 그래서 일단 저도 뭐 수급 체크를 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느낌적으로 이번 주 만기 주간인데 월화 강하게 뺐고 오늘도 뺐으니 내일 더 강력하게 빼기에는 나올 만한 포지션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대 포지션을 잡아야지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미 좀 하방으로 구축해놨던 사람들은 내일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할 테니 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아까 아침에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은 하방 포지션, 개인은 상방 포지션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내일 만기는 뭐 이미 월화수에서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목요일날 포지션에서는 크게 좀 영향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번 주 들어서는 리오프닝이었었고 중국의 봉쇄 정책 완화가 계속 영향을 주고 있었던 상태 속에서 국내는 내수 소비주들이 좋았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 바람에 계속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상태 속에서 애플의 실적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고 또 메타 많이 빠지고 하니까 성장수에 다 빠지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지수가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빠졌기 때문에 자율반등을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시장에 이슈되는 섹터와 종목들을 한번 장 차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봐드렸는데 아까 점심에 종목 상담 좀 물어보신 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장 차장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E&D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코멘트 부탁드려요. E&D도 저는 이거는 아직 크게 잠시만요. 네. 이거 저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제가 좋게 네.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근데 네. 지금 보시게 되면 E&D는 빠진 것도 없어요, 사실. 위에서 빠지고 나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수급 쪽으로도 큰 이탈이나 네, 네.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네. 되고 있는 거고요. 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리포트가 좀 많이 잘 나오지 않은 종목이라서 크게 뭐 예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상태로 잘 진행이 되다가 혹시라도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상하 이 구간을 빠르게 이미 더 먼저 시장보다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크게 올라가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크게 빠질 수도 없을 것 같고 네. 만약 이 일단 좀 박스를 탈출을 해버리면 네네. 시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해외 업체, 그러니까 고객사와의 어떤 네. 관계라든지 이런 이슈에서 대량으로 수주를 받는다든지 네네. 공장 증설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네. 캐파가 늘어난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슈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뚫기는 어려울 것 같고 더 옆으로 횡보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 여기서 팔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서 네네.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분이 한국조선해양도 마이너스 10%인데 요즘 분위기에 어떻게 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저점을 노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물타기 하고서 나중에 빠져나올 거예요? 물어보셨네요. 조선주야말로 바이앤홀드 전략을 써야 되실 만한 종목인데요. 지금 안 좋아집니다. 조선주들은요. 한국조선해양 모양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새 그래도 현대중공업은 조금 현대중공업 바닥. 정도만 네, 괜찮고요. 바닥이 좀 잡힌 것 그렇다도 같던데. 조선주들은 지금은 크게 좋아질 건 아니고요. 그럼 마이너스 10%인데 이거는 아니요, 그냥 좀 가지고 계시고요. 물 가지고만 타는 있고 거는 안 뚫고 한다? 갈 때 하세요. 아,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물타기는 오히려 8만 한 3, 4천 원 강하게 더 뚫고 그렇죠. 거래 실리면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거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 인터 2만 6천 원대에서 마이너스 지금 14%인데 어떻게 할까요? 손절할까요? 저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물려 있습니다. 저도 아. 아직 홀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손절하지 이게 말고 갖고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이제 같이 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렇죠. 요새 좀 빠졌죠. 네, 근데 어제 천연가스가 많이 빠졌어요. 네네. 근데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 주식은 봐보세요. 거의 연동이 안 됩니다. 네. 이제 올라갈 때는 여기 같이 연동이 포스코 됐다가 에너지랑 합병도 앞두고 있죠. 네네네. 네.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오히려 오늘 올랐어요. 천연가스가 어제 그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유가 빠지면서 뭐 많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11% 빠지고 2% 넘게 빠졌지만 네. 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네. 주가는 안 빠지고 오히려 버티고 오늘 있다는 아래 거거든요. 꼬리 달고 쭉 네, 올라왔네요.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유럽에서 뭐 재고를 95% 이상 쌓아놓고 90% 이상 쌓아놓고 문제 없다 올겨울 문제 없다 그러는데 그거 재고 쌓아놓은 거 전체 사용 물량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결국은 올겨울 날 수 있는 재고만 만들어놨지. 그럼 내년 봄 되면요. 그렇죠. 올겨울 지나고 나서 그리고 겨울에 올겨울이 좀 의외로 따뜻해가지고 천연가스 이 소비량이 생각보다 좀 적은 것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처럼 갑작스런 한파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네. 날씨는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12월 1월로 가면서 한파가 오고 네. 그게 올 겨울 쓸 수 있는 재고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또 어느 루트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구해야 될까요? 호주나 미국도 이미 수출 상한선입니다. 이미 천연가스를 수출할 만큼 다 유럽에서 유럽에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수출할 수 있는 연령도 없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물량까지 제한하고 있거든요. 네네. 내년에 다시 한번 전쟁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빠지는 거는 일시적인 어떤 현상일 것 같고 내년에 오히려 추가적인 변동성이 천연가스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또 수요가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공세 정책이 풀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했었을 시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내년도에 홀딩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적도 제가 말씀드린 컨셉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은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차트상으로는 오늘 저점이 뭐 22,000원대 한 중반 정도 되니까 그 가격대 잘 지켜낸다라면은 조금 유지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26,000원, 7,000원에도 샀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볼 때는 주식은 포스코라는 이름이 달린 거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대세 포스코입니다. 그렇죠. 포스코 네, 그래서 대세죠. 일단은 지금 요거 보유하시는 분 마이너스 14%지만 일단 좀 유지해 보시는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차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엄청 많이 갔어요. 네, 집에 1시간 가는- 반을 했습니다. 집에 가는데 길 막히신다고 지금, 뭐라고 아니, 하셨나요? 지금은 오히려 6시 반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6시 반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시까지 할까요? 그럼 30분 계속 더. 해볼까요? 계속 해볼까요? 가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왜 이렇게 빠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가자, 누나. 네, 오늘 좀 장 빠져서 좀 답답하시고 속상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저희가 좀 웃고 막 이래서 좀 안 좋게 보시지 마세요. 저희 뭐 장 빠졌다고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방송하면 또 보시는 분들도 기분 안 좋으실 수 있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재밌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웃어가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해 바라고요. 일단은 뭐 벌써 한 주일의 고비 수요일이에요. 네. 그죠? 내일 또 목요일 지나고 나면은 금요일 또 금요일 정도면은 금투세 관련 얘기도 나오면서 또 슬슬 시장에 또 나오죠. 변화가 네, 있을 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조금 기운 내시고요. 좀 오늘 많이 빠진 주식이 있다고 좀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그 종목들한테도 계속 기회는 돌아옵니다. 뭐 언제 지금 화장품 주식이 올라올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저는 그죠? 영영 가망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죠? 그죠? 면세점 끝났다라고 네, 생각했었죠? 네.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영화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도 버린 카드였었는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마트 이것도 버린 카드였었는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마트도 진짜. 그러니까 네. 시장이 다 한 번씩 예뻐해주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한테도 계속 이유가 생깁니다. 빠지는 것도 이유가 있고 올라올 때도 이유가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오는 이유가 붙을 날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일단 뭐 시장이 좀 2,400이 깨져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지수가 2,380 지지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최악으로 봤을 때도 2,3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빠지면 매수하고 또 올라오면 일정 부분 또 2,500선에서 정리하는 아까 장 차장님이 주신 전략처럼 트레이딩 하면서 좀 현명하게 12월 달 잘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